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휘발유 가격. 네. 네, 그리고는 곡물 가격은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올 가을이 지나고 난 뒤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럽이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가 아무래도 좀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아침에 확인한 바로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당시보다 네. 지금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번 겨울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유럽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는 미국의 휘발유 가격, 그리고는 국제유가는 최근에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란이랑 핵합의가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국제유가는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또 사우디가 감산을 선언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원자재를 무기화하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이랑 연동해서 환율을 같이 봐야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도 조금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유의 좀 중요성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플레 이슈랑 엮여가지고. 근데 또 천연가스는 새롭네요. 천연가스는 어느 면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딱 유럽의 천연가스가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럽은 천연가스를 베이스로 산업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가져오는, 우리는 LNG라고 하는데 유럽은 PNG라고 부르거든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추럴 가스가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이 아주 저렴하게 들어오던 친구들이었고 그게 유럽 에너지의 근간이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실제로 공급량을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사효과라고 볼 수 있죠. 수혜를 받는 곳은 미국의 이제 천연가스 기업들. 실제로 보시면 지금 미국 천연가스가 단위 부피당 8달러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요. 이거는 거의 역대 최대, 사상 최대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비싼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천연가스조차도 미국에서 소비되는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어디 가격도 건들고 있느냐? 석탄 가격도 건들고 있어요. 지금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대비로 보시면은 7배에서 10배 정도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석탄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나 중국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럼 한국과 중국의 에너지 가격이 많이 비싸질 것이고, 그러니까 유럽 에너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유럽이 PNG를 못 쓰면서 전 세계에서 LNG를 수입하게 되고,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석탄을 수입해서 다시 석탄을 돌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모든 에너지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인플레가 막 쉽게 해소되고 이러진 않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착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착시 현상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서 지금 7월 CPI 기준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진 거 아니냐. 실제로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지면서 8.5%, 전년 대비 8.5%가 나오면서 이거 많이 떨어졌다. 생산자 물가는 6월 대비 7월이 성장이 없었다. 확장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걸 세부 데이터를 까보면은 모든 것들이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5달러까지 갔다가 3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갤런당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나 보이는 것이지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나 임대 가격이나 아니면은 이제 1인당 시간당 고용, 임금 비용 자체가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는 언제든 국제유가가 돌아서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끌려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반구 겨울이 왔을 때 유럽에서 천연가스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가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 가격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좀 완만해져야 될 텐데 여기서 지금 최근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주 좀 걱정스럽긴 하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주식에 대해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간 인플레가 정말 착시 효과인가 피크 아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긴 한데 직접적으로 천연가스나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기업들은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주가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쉐브론이나 아니면 엑소모빌, 그다음에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렌 버핏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가를 보면은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얘들은 지금보다 국제유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 좀 성장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 관점에서 에너지 쪽이나 그다음에 케미컬 쪽은 투자라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볼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재무만 놓고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의 정치도 같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는 에너지 원자재 수급 수요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유럽의 경기, 중국의 경기 이런 걸 다 같이 보셔야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모아갈 만한 주식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나는 배당도 관심이 있고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 내가 빅테크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유명한 종목들 말고 조금은 숨어있는 종목들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는 파이프라인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 천연가스 관련된 친구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워런 버핏은 이런 옥시덴탈 이런 거 진짜 많이 매수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쪽에 많이 좀 지식을 갖고 있는 거고 해박하니까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개인 투자자로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그죠. 봐야겠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을 즐기기 위해서 2차 전지를 들어간다. 아니면은 뭐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노리기 위해서 빅테크나 삼성전자 같은 걸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은 아니거든요. 배당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위기 상황에서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해지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높다. 네, 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테이버님은 이런 쪽은 잘 투자 안 하세요? 저는 케미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클이 커요. 이제 2년, 4년, 5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오면은 매수는 해요. 충분히 내려오면. 그리고는 적당히 올라가면은 이제 좀 매도를 하는. 사이클. 네, 그래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사이클 관점에서도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나쁘진 않죠.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을 별로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냐라고 했을 때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올해 초 대비로 6월 달까지 거의 2배가 올랐어요. 100%가 올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좀 조정을 받고 고점에서 이렇게 트레이드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있나? 왜냐하면 테크 기업이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네, 뭐 그냥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가지고 비중을 많이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나는 이 정도는 그냥 해치 자산으로 묻어놓는 자산으로 배당 자산으로 넣겠다 정도 수준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물가 좀 얘기해 주시면서 진짜 며칠 전에 그 미국 CPI 지수가 조금 꺾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 흐름도 나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조금 상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되고 네. 정말 좀 꺾였다. 네. 이렇게 좀 확신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8월 15일자 기준으로 이제 올 초부터 분할 매수하던 애플을 다 털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모양새를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가는 모양새가 S&P 500 기준으로 나스닥 기준으로 바닥을 찍었을 때가 나스닥 기준 200주선이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200주선을 찍고 그리고는 이 정도면은 정말 충분하게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은 S&P 500 기준 200주선 그게 S&P 500 3,500포인트에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중간에 나스닥 바닥을 찍고는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테크 기업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연준도 조금 이게 지표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0.75를 두 번 했는데 9월에는 0.75할까요? 0.5 할까요? 아직까지 정해진 거 없습니다. 가이던스 못 줍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이었고 거기에서 이평선을 하나씩 뚫고 올라왔습니다. 200주선까지 빠졌던 친구들이 이평선을 뚫고 오는 과정에서 100일선까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트렌드 자체가 무조건 매수였어요. 올라갈 때도 선물 시장에서 올려놓고는 장 시작해서 또 올라가는 정말 강한 장이었거든요. 그걸 강하게 올라왔고 제가 100일선까지는 괜찮다 힘 좋다. 여전히 좀 팔 때는 아니고 그냥 좀 쥐고 있다가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게 100일선을 뚫고 이게 하락을 하다가 돌리는 거기 때문에 100일선이 여기 있고 200일선이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어제 기준으로 S&P 500이 딱 200일선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도 미국은 뭐 S&P 500이나 나스닥을 기준으로 차트 매매를 많이들 하시는데 200일선을 딱 찍자마자 어제 바로 프로그램 매도로 쫙 떨어졌어요. S&P 500이.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을 딱 보시면은 8월 17일이죠. 네, 확인해 보시면은 흘러가다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월마트가 실적이 잘 나오고 홈디포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러면서 쫙 올라가요. 그러다가 200일선을 딱 터치하는 순간 바로 떨어집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차트 매매를 하시는 혹은 지수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자리가 부담스럽다라는 거고 이게 100일선을 돌파하고 난 뒤에 200일선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은 선물 시장에서는 빠져요. 그리고는 장이 열리면 올라갑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선물 시장에서부터 힘있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좀 이게 가도 되나 하다가 너도 사네? 그럼 나도 사야지 하고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일봉 차트상으로 200일선 정도선까지 올라오고 난 뒤에는 딱 떨어졌다라는 게 조금은 사람들이 현금화하는 타이밍을 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뭐 질문지에도 있던데 악재가 없어요. 떨어질 이유가 없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되게 웃긴 게 떨어질 이유가 없으면 올라가요. 그리고는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떨어질 이유가 아닌데 떨어져요. 눈치 보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슬슬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반등을 시작할 때부터 반등이 이제 나스닥 기준 11,000 정도에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딱 놓고 봤을 때 나스닥 기준으로 딱 중간 레벨이 어디냐? 그러니까 차트 매매상으로 딱 떨어지고 난 뒤에 조정 바닥에서부터 50% 반등 준다라고 했을 때 그 라인이 13,500에서 14,000 정도 나옵니다. S&P 500이 한 4,25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S&P 500은 거의 다 왔고 나스닥도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3에서 5% 정도 남았어요. 그래요. 실제로 지난달에 이제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50%까지는 갈 수 있다. 지금 차트를 보든 그리고는 장기 차트를 보든 어쨌든 50%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뚫어야 정말 강한 장이 될 것이고 그걸 못 뚫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 라는 좀 썰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스닥이 경고했던 라인 혹은 그 지난달에 보던 라인까지 온 상황에서 여기서 정말 호재가 있냐? 더 갈 호재가 있냐? 라고 했는데 보면은 앞으로 6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올 거다. 1년 뒤에 경기 침체가 얼마나 올 수 있다. 그리고 8월 10월 기준으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이런 얘기도 했죠. 본인이 봤을 때는 지금 연준이 그리는, 투자자가 그리는 좋은 장은 10% 확률밖에 안 된다. 그리고는 나머지 90%를 3등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경기 둔화 정도 수준이 30%, 경기 침체 30%, 박살이 날 확률이 30%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연준이 금리를 4%까지 올린다라고 하는데 과연 4%까지 올렸을 때 인플레가 잡힐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안 잡히면은 더 올릴 거냐? 그러면은 주식시장 박살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모르겠고 악재가 없으니까 지금 뭐 우리가 당장 다음 금리 인상인 9월 FOMC가 9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잭슨홀 미팅도 8월 말에 있어요. 그 CPI는 일단 낮게 나왔죠. 그러면 다음 CPI도 9월 초에 있어요. 그러니까 8월에는 뭐가 지금 태클을 걸 만한 발목을 잡을 만한 게 없으니까 악재가 없어서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서 좀 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8월 CPI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9월 FOMC에 대해서 금리 인상 부담감이 나올 거고요. 그럼 미국의 9월 선언 만기도 나올 거고요. 그거 지나면은 11월 중간선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호재가 맞냐, 악재가 맞냐라고 하면은 호재는 하나예요. 전쟁 끝나면 돼요. 근데 전쟁은 안 끝난다라고도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전쟁이 안 끝난다라고 하고 에너지 위기가 더 가속화된다라고 하고 그 관점에서 미국의 중간선거, 그 다음에는 중국의 시진핑 연임. 뭐 연임이야 이미 결정이 난 거지만 그 과정에서 뭐 정치적으로 발언이 점점 수위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 그 부분이 과연 호재냐 악재냐 보면은 악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반등은 많이 줬고 떨어질 만한 이슈가 없다. 그것도 인정. 경기 침체냐 둔하냐 아니면은 뭐 올라가냐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그 관점에서 지금은 현금을 좀 늘리는 좀 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나. 현금 확보를 좀 하면서 만약에 있을 하락의 대비를 좀 하면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조금은 안전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떨어졌을 때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사람이 좀 차분해집니다. 좀 더 떨어지면 밑에서 더 사야지. 얘를 물을 탈 돈이 있으니까 물을 언제 어떻게 타야 되겠다. 전략이 섰는데 돈이 없고 다 물려 있으면은 전략이 안 서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현금 비중을 제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은 30% 40%대까지는 늘려야겠다. 그러니까 8월 동안은 좀 많이 팔면서 현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좀 충격적인 데이터도 하나가 나왔는데 빅쇼트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마이클 버리. 그 사람이 6월 30일자 13F 나왔는데 지금 본인이 뭐 2천억 3천억을 들고 있는 자산가인데 주식 안 한다 그러고는 다 팔았어요. 진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공화당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조그만한 주식 하나 있어요. 그게 한 40억 50억 정도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전문가들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본인이 보는 뷰에 따라서 여기서 30% 50%더 떨어진다 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계속 올라갈 거다 라는 분도 계시고 박스권일 거다 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내가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하는 방법을 조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장이다. 어렵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어려운 장을 맞았죠. 저희가 지금 코스피 기준 보시면 작년 8월, 올해 초,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여름 들어온 여름 초입에 3번의 폭락을 겪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 그건 아니죠. 진짜 많이 떨어진 거고 2300이라는 거는 깨기 힘든 바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 환율이 안 좋아지면? 그럼 깨기 힘든 바닥을 또 깰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시나리오를 계속 세워야 된다라는 게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한국이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냐? 못 올린다라는 얘기는 대부분 합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럼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린대요. 그러면 언젠가는 올릴 수 있대요. 실제로 분석을 할 때 4.5% 5%까지 올렸을 때 미국 경제가 문제가 있냐? 없대요. 그럼 여기서 오히려 혹자는 이런 얘기하죠. 한국도 문제인데 유럽도 문제다. 그리스가 이탈리아가 손을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스 이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독일이 지금 열심히 뽐뿌질을 하고 있는데 독일은 가장 중요한 산업 생산을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지하고 있다. 근데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안 들어오고
당장 이번 겨울에 장작을 떼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독일이 버텨낼 수 있냐 이번 겨울을? 그러면은 그런 위기에서 유로존이 유지될 수 있냐 이런 얘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의 최악의 시나리오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최악까지는 대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여기서 전고점을 뚫고 나스닥이 2만 포인트 가는 거는 적어도 내후년 2024년 5년 돼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그럼 현금 좀 들고 있다가 밑에 있을 때 좀 더 사고 또 좀 적당히 올라가면은 적당히 현금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내가 좀 액티브한 활동을 해야 되고 액티브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을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종목을 압축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반등 주고 올라갈 때 있으면은 그거를 계속 막 진짜 계속 뚫고 막 전고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약간씩은 현금화를 좀 하면서 현금 보유량을 좀 넓히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애플을 팔았는데 애플 팔고는 디즈니 샀어요. 근데 애플은 잘 올라가던데요. 거의 떨어지지도 않고 네.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이 항상 그 2019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비싸다고 해도 올라가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S&P 500 그리고는 그 나스닥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포함된 게 2020년 연말이죠. 그때 포함이 됐고 그리고는 지금 아마존이랑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다우존스에 편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3대 지수에 다 편입되어 있는 친구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빅테크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관점에서 애플이 미국 시장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비싸든 어쨌든 투심이 좋으면은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테슬라처럼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애플을 판 이유도 애플이 PER이 30배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또 그렇게 많이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애플 PER이 뭐 21배니 22배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포드 PER도 25배를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애플이 워낙 규모가 크고 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30배라는 단어가 그런 숫자가 찍히면은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 좀 가격대이지 않나. 그렇구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싸냐 싸냐 해서 싸진 않네. 가 되는 거고 1년 보유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냐 그러면은 1년이면은 애매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2020년 7월 차트 보시면은 스플릿 한다 그러고 쫙 올랐다가 주가가 그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켰어요. 그리고 주가가 고점 대비 한 25% 빠졌다가 갑니다. 이런 식으로 애플도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뭐 스윙으로 적당히 빠지면은 또 분할 매수하시고 애플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단기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애플 주봉 보시면은 거의 6주, 7주 연속으로 계속 양봉이거든요. 그 정도면은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순환매, 애플을 팔고 다른 걸 사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말씀하신 거 큰 그림 거기에 맞춰서 딱 애플을 매도하신 거네요. 더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으면은 차라리 지금 좀 힘이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또 국내든 해외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보통 애플이라고 하면은 그냥 팔지 않고 계속 모아가는 건데 지금 아까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셨을 때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들 이게 막 전고점을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게 맞고 떨어질 수 있고 자꾸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고 그럼 디즈니는 왜 사신 거예요? 디즈니는 최근에 넷플릭스보다 OTT 가입자 수가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조가 테마파크 매출이 가장 세거든요. 그리고는 테마파크 관련된 IP 매출, 뭐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 OTT가 출범이 되면서 2019년 11월에 출범이 됐는데 그때 주가가 $150였어요. 그리고 지금 좀 반등을 줘가지고 120, 130 정도 와 있는데 많이 떨어졌을 때가 $90까지 빠졌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테마파크에서 돈을 많이 버는 친구고 그 IP로 활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디어 사업을 하는 친구, 그리고는 다른 뭐 CNBC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OTT나 케이블 TV 방송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가장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리고는 뭐 디즈니 놀이동산, 테마파크, 그리고는 마블 영화거든요.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2년 동안 전 세계 마블 영화가 개봉된 게 제대로 없었고요. 히트 친 게 없었고요. 그리고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언맨이라든지 이러한 또 시리즈도 끝났죠. 우리가 어벤져스 1, 2가 나오면서. 그러고는 이제 새로운 뭔가 마블의 10년을 그린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도 좀 많이 잃은 상태고. 그래서 과연 이게 다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는 뭐 토니 스타크가 없는 이 상황에서 마블이 괜찮아질까? 이러면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곳이 이제 넷플릭스 대비로 1인당 객단가도 좀 저렴했고, 그러고는 이제 가입자 속도도 많이 이렇게 빠르게 안 늘어나니까
이거 괜찮냐? 라고 했는데 저는 IP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1인 미디어를 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채널에 대해서 이 채널의 컨텐츠 IP에 대한 강점을 보고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구독을 누르고 온라인 광고 시장이 열리고 더 확대가 되고 이러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IP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디즈니고요. 지금 우리가 마블을 보시더라도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은 뭐 소니랑 IP 분쟁이 있긴 하지만 거기다가 판타스틱 4라고 하는 것도 새로 나올 거고요. 뭐 데드풀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IP 장사를 해왔던 친구들이고 IP 장사는 더 커질 것이고요. 그 관점에서 영화관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고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OTT 채널에서 그걸 또 확장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여줄 텐데 그러면은 현금 흐름이 정말 좋을 거예요. 영화는 돈을 좀 많이 들여서 뭐 제작을 해야겠지만 컨텐츠도 그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제작을 해야겠지만 오리지널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컨텐츠를 현대화해서 재해석해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재생산을 하는 거고 그 관점이 시리즈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서 저는 디즈니가 계속 우상향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또 조정을 받았으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좀 매수를 했던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뭐 150에서 200달러 네. 그 사이를 보는데 만약에 200달러 넘긴다 그럼 팔아야죠.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이 120에서 130 정도 됩니다.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많이 싸다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파크가 여전히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PER이나 EPS나 이런 부분에서 만족스럽진 못해요. 특히 디즈니가 배당 주주환원이 좀 많이 약한 종목입니다. 그것 때문에 욕은 많이 먹는데 저는 그냥 IP 관련돼 가지고 IP의 확장성,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은 큰 돈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조금 집중해서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디즈니도 그렇고 뭐 자주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이고 뭐 최근에는 조금 구독자 수 증가라든지 그리고 영화관이 새로 열린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재조명을 하면서 조금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거는 한번 사시면 네. 한 6개월 후 정도를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분기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미국 기업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이던스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가이던스가 나올 때가 실적 발표 때입니다. IR 때 급등락이 나오고 난 뒤에는 주로 뭐 우상향이든 우하향이든 꾸준하게 방향성을 잡아요. 그러고는 다음 실적 발표 때 급등 혹은 급락 이런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게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적어도 한두 분기는 보는 게 좋고 그리고는 좀 장기로 본다 그러면 디즈니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네, 그 정도를 보면서 지금 뭐 120달러라고 했을 때 200달러까지 간다 그러면은 대충 한 80달러 정도 플러스고 60% 수익이거든요. 그럼 60% 수익을 한 2년 정도 안에 보는 게 목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제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되게 그러니까 애플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 같은데 역시 그래도 진짜 애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계속 회복력도 좋고. 네. 근데 디즈니는 아직 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부터 좀 매집이 들어가신 거네요. 저는 100달러 밑에서도 계속 사고 있었죠. 네, 100달러 밑에서 산 게 TSMC랑 디즈니. 네. TSMC는 네. 왜요? 지금 반도체가 그 윈터 이즈 커밍 이후에 오더컷 나오고 지금 그러고 난 뒤에 인텔이 자꾸 이게 생산을 미루고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맨날 유행어처럼 미는 게 반도체 안 쓸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유행어에 뒤에 하나 더 붙였죠. 반도체를 쓰긴 쓰는데 내년에 쓴대. 내년에 쓴대. 예. 꽤 답답하죠. 네. 그 최근에 엔비디아도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많이 또 주가 반도체도 많이 다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는 그 엔비디아도 좀 길게 봐야 되는 걸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오히려 약간 가이던스 하향이었죠. 실적 발표는 이제 곧 될 거고 가이던스가 하향이 됐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 못 벌 거다라고 미리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전날인가 다음날인가 마이크론이 또 똑같은 그죠? 엔비디아가 먼저 얘기를 하고 마이크론이 똑같이 우리 가이던스 하향합니다. 라는 얘기를 연이틀 때리면서 지난주에 주가가 한번 출렁했었죠. 반도체가 전부 다. 근데 이런 부분이 미국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주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이 발표가 났는데 2주 정도 전에 월마트가 우리 하반기에 실적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던스를 하향하겠습니다. 한 10% 정도 떨어뜨려서 우리가 돈이 지금 인플레도 그렇고 재고도 그렇고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난 뒤에 실제로 실적 발표 딱 보니까 하향된 가이던스 대비 한 5% 정도 비트했어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걔네들은 실적 예상치보다 플러스가 나야 어떻게 보면 CEO가 임명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이 되기 위한
본인의 연봉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주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주주들한테 대한 기대감을 계속 줘야 되니까 발표되기 전부터 미리 안 좋을 겁니다. 각오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래도 집계 보니까 요 정도는 나왔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게 미국의 문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는 이번에도 뭔가 이렇게 뭐 가이던스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유일하게 플러스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래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것보다 비트 하는 그런 목표치를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은 자동차 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픽 카드. 뭐 비트코인에 연결되고 그래픽카드에 연결되고 서버, AI, 뭐 쿠다 프로세서 이래가지고 뭐 자동 연산, AI 연산 이런 얘기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AI 연산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그래픽 성능을 좀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메타버스랑 그다음에 자율주행이거든요. 실제로 중국에 있는 많은 전기차 브랜드들이 이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하고 그걸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고 그걸로 지금 실제로 로열티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실적 예상치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돈을 잘 벌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엔비디아를 자율주행 관련돼서 보면은 지금 PER이 40배에서 50배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자율주행 기업이면은 뭐 그걸 충분히 우리가 오케이 감내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AMD랑 엔비디아가 무서운 게 뭐냐 아까 제가 애플 말씀드릴 때 애플이 지금 PER이 현재 PER이 한 30배 정도, 20 후반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포드 PR이라 그래서 1년 뒤 PR이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요? 한 2,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말 그대로 애플은 성장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데 AMD랑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PR이 한 40배 중반 정도 나와요. 근데 포드 PR 보시면은 20대 중후반 나옵니다. 2배 되는 거예요. 네. 성장이 빠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매출 성장세가 빠르다라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뭐 투자했을 때 유효한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 뭐 비싸도 살만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저는 분할 매수하는 거가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엔비디아는 좋게 보고 있는데 반도체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특히 제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아까 엔비디아는 제가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아니면은 뭐 AI 이런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제 그 친구들은 좀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지만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지금 문제는 그 많은 반도체를 생산해서 재고 관리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가격 방어가 되는데 지금 제가 D램 가격을 봤을 때 한 달 사이에 DDR4 기준으로 10% 정도 빠졌어요. D램 가격이. 많이 빠졌네요. 실제로 이제 재고가 관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지금 그 얘기를 실제로 했는데 그 관점에서는 조금 하드웨어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삼성전자 내년 특별 배당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하드캐리 하겠죠. 계속 제가 지금 이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는 내년 연말이 고점이다. 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2021년 1월 10며칠 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삼성전자 관련돼가지고 삼성전자 특별배당 때문에 이렇게 뭐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그때 막 이렇게 9만 원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그냥 라이브에서 농담삼아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삼성전자가 2018년 19년처럼 1,500원 정도 배당을 주면은 6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다가 무의식으로 나왔네. 네. 배당하고 배당률 계산 때려가지고 2에서 2.5% 때리면은 6, 7만 원이면 되겠네라고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온 걸 보고는 저도 라이브 방송에서 그거 틀어놓고는 와 내가 그때 미쳤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관점에서 하드웨어는 사이클 산업이에요. 돈을 잘 벌고 그러고는 특별 배당이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배당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배당이 계속 확대가 되니까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만큼 배당 준다 그랬으니까 돈 잘 벌면 올라는 갈 텐데 문제가 3년에 한 번씩 배당을 준다는 거예요. 특별 배당을. 그래서 사이클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3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가 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재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1년하고 한 3개월 4개월 남았으니까요. 별로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살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 얼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또 골 때려지는데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제 8만 원, 9만 원을 생각을 하시고 10만 전자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첫째, 우리가 2020년도 말, 2021년도 초에는 매물이 없었어요, 위에. 물려있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가즈하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위에 물려있는 분들이 계세요. 가즈하 했을 때 왔네 하고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많겠죠. 네, 그게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첫째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5천 원 단위로 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6만 원, 6만 5천 원, 7만 원, 7만 5천 원, 8만 원, 8만 5천 원. 딱 이게 어떻게 보면 층층층층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총기를 들고 있는 거죠. 오시면 난사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매도를 버텨내고 올라가야 된다. 그럼 그 관점에서 그분들의 매도를 버텨낼 만큼 강한 매수는 누가 할 수 있냐? 외국인이죠. 그럼 외국인은 언제 들어오느냐? 환율이 좋아질 때. 그러면 내년 연말 기준으로 한국의 환율이 어디에 가 있을 것이며 그때 이제 DDR5라고 하는 그 재료가 얼마나 살아 숨쉬면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며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핵심인 파운드리도 그때 얼마나 돈을 벌면서 영업이익에 플러스를 내줄 것이며 지금 3나노 얘기 나오는데 아직까지 3나노가 숫자는 안 찍혀요. 그러면 내년 연말 되면 3나노가 숫자가 찍히고 만약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막 3조, 4조, 5조 이런 식으로 티가 날 만큼 지금은 문제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돈은 버는데 그 돈이 메모리에 묻혀서 티가 안 나요. 그리고는 그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이면은 외국인의 매수,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특별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은 던지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뭐 8만 5천 원, 9만 원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다. 애매하다. 내년 연말까지 환율이 막 1250원, 1300원에서 논다. 그렇게 되면은 올라가다 말고 조금 힘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을 좀 많이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분들이 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고점을 뚫긴 좀 어렵고 한 7만 5천 원, 8만 원 요 정도에서 조금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것 같은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목표 주가를 낮추는 것도 있는데 환율이 좋아지면은 8만 원 뚫습니다. 그거는 환율 좋아지면 확실히 뚫어요. 근데 그 부분이 환율은 항상 얘기하는 게 신도 모른다.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금리가 어디로 갈지, 미국 금리가 언제 인하될지,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정말로 실적을 얼마나 찍어줄지 이런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은 뭐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도 올라갈 때 목표 주가를 올리거든요. 올라갈 때 컨센서스를 올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대한민국 그 여의도 형님들 죄송합니다. 그 목표 주가 믿지 마시고요. 컨센서스 믿지 마시고요. 그냥 트렌드만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좀 더 스트레스 없이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환율은 한 1,200원대? 네, 1,200원 초반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와, 그 환율이 이게 1,300원, 1,290원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안 내려오더라고요. 네. 네. 그렇구나. 그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그 중국에서도 네. 되게 뭐 반도체 7나노인가요? 네네. 막 그런 거 성공했다고 네. 요즘에 좀 뉴스로 좀 떠들썩했는데 네네. 그런 걸 봤을 때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 네. 이런 부분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인데 네. 여기서 썰을 좀 풀고 가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최근에 썰이 하나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 게 뭐냐면 알리바바에서 서버용 이제 AP라고 부르는 게 좀 낫겠죠. 왜냐면은 ARM 기반.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애플이 M1 반도체, M2 반도체를 만들었듯이 이제 알리바바도 128코짜리 이제 서버용 CPU를 만들었다. 이제 서버용 프로세서를 만들었다라는 썰이 좀 돌았는데 그게 좀 떠들썩했어요. 미국 쪽에서. 떠들썩하다가 기사가 내려왔습니다. 네, 실제로 기사가 막 공유가 되다가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반 루머라고 지금은 취급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뭐 TSMC의 기술을 빼서 SMIC가 7나노를 만들었다. 뭐 수율이 안 나오니까 돈은 안 될 거다. 근데 뭐 이게 수율이 잡히면은 뭐 인텔도 7나노에서 지금 뭐 CPU를 만들고 있지 않냐. 갑론을박은 되게 많은데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데이터를 믿지는 못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거기 언급된 기업이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만큼 캐시플로우가 좋고요. 그리고는 미국에서 공부한 연구원들이 가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7나노가 불가능한 기술이냐 그러면은 가능은 한 기술이에요. 약간 그 상태에서 수율을 얼마나 잡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애들이 아예 밥줄을 끊겠다라고 하죠. 공급망을 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수율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은 만들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만들어지면은 비싸더라도 최대한 생산을 하면서 수율을 맞춰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정말로 해낸다 그러면은 골치가 아파지는 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도 공산당이 키우고 있어요. 지금 그 대만에는 나냐 반도체라고 있고요. 나냐 메모리라고 있고 지금 양쯔 메모리라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중국에서 키우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거든요. 양쯔 메모리가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에서 0.05% 뭐 이렇게밖에 차지가 안 하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있냐라는 건데 정말로 미국과 중국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상태에서 EUV니 DUV니 이런 것에 대해서 공급을 최대한 이제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은 지금 있는 반도체 부품으로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공산당이 돈을 계속 집어넣어서라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만들겠죠. 그러면은 한국 거를 혹은 뭐 대만 거를 최대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사가겠지만
정말로 못 사게 미국이 막는다고 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못 판다 그러면은 중국도 해결책을 찾긴 찾아야 되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뭐 5년 안에 10년 안에 우리나라만큼 기술력이 딱 올라오냐? 그건 어려울 텐데 우리나라에서 뭐 기술 유출, 인지 유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기존에 있던 웨이퍼를 가지고 만드는 반도체에서는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막히고 이러고 있는데 다음 차세대 반도체라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GAN이라 그래가지고 뭐 지라갈륨 요런 이야기, 전력 반도체 이쪽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자동차 시장에서 딱 보여줬던 그런 트렌드가 본인들이 기존 내연기관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 우리는 전기차에 올인한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니온이, 샤오펑이니, BYD니 이런 친구들, CATL 이런 친구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게 10년 전부터 있었고 지금 3세대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SIC라든지 GAN 쪽으로도 중국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곳에선 에너지 쪽으로도 수소에너지 관련돼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중국이 만난 벽, 미국의 기술이라는 이 벽, 그럼 이 벽을 못 뚫으면 넘어서 다음 기술을 선점한다 라는 게 지금 중국의 전략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도 대응 방법, 한국의 반도체 시장도 대응 방법을 찾긴 찾아야겠죠. 지금 우리가 메모리니 파운더리니 이쪽으로 다 이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소 시장도 그렇고 뭐 전력 반도체 시장도 그렇고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지금 딱 그냥 우리가 항상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글로벌 기준에서 까보면은 숫자나 성능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연구비 요런 그냥 말 그대로 투자하는 돈 이런 액수를 봤을 때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성공했고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잘 나가고 있지만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됐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주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는 조금 참고하면서 좀 분석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과 함께 네. 그 우리나라에서 그 반도체 인력 부족하다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네. 그런 수급이 인력 인재들 수급이 어렵다 이런 게 좀 겹쳐지면서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좀 있어가지고 또 테이버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런 맥락이 있고 조금 시간은 여유는 좀 있어서 네. 지금부터라도 좀 차근차근 대비하면은 네. 또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혹시 그 요즘에 신문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예.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그 태조 이방원의 그 네. 물결에 좀 타야 될까요? 네, 태조 이방원.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조선 얘기하고 가지 않았나요? 네. 왜냐면 조선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조선은 제가 어. 작년부터 계속 언급드린 게 이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올해 연말에 흑자 전환할 거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주가는 언제부터 움직이냐? 그러면은 2022년도 중반부터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제 영상에서도 아니면 계속 이렇게 딴 데서도 말씀드린 게 조선이 우리나라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어요. LNG 관련된 이런 아니면 컨테이너선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 한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확실히 뭐 컨테이너선, 특히 뭐 중소형 컨테이너선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발주를 받지만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친환경선, 초대형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발주량이 어마무시하죠. 거의 독점이거든요. 그러면 한국만 할 수 있는 산업은 한국에서만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종목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셔야지. 근데 그 상황에서 흑자를 언제 내느냐, 언제 돈을 버느냐 그런 걸 봤을 때는 2020년 12월부터 좋아졌고 조선은 2, 3년 후에 주가에 반영이 되니까 그러면은 2022년 하반기 되면은 좋아지겠네.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예상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는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낸 게 조선기자재예요. 국내에서는 스윙을 계속 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을 할 만한 건 조선이다. 근데 이제 태조 이방원이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2는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는 좋아요. 2차 전지는 당연히 스윙으로 변동성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뀔 거고 그 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제일 잘 만드는 곳이 또 한국과 중국입니다. 자, 그럼 이 관점에서 중국 배터리를 미국에서 쓸까요? 안 쓸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CATL이 만들고 있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인산철 배터리에 대한 특허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CATL이 그렇게 많은 배터리를 만들면서 미국에 진출을 아직도 못한 이유는 뭐냐? 그 특허 만료가 내년인가 내후년에 돼요. 그리고 그 특허권자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미국 교수님이세요. 지금도 이를 박박 깔고 있는데 고소를 해도 소송을 걸어도 중국이잖아요. 중국 내에서는 이게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이러니해가지고 CATL이 나중에 미국 진출 못할 거다라고 옛날부터 우스갯소리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얘기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인산철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개발을 못하는 게 아니고 특허권이 묶여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냥 그죠? 앞으로도 중국이 미국에 진출을 못하는 이유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이 기술 장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거는 필요한 기술인데 바꿔보면은 모든 특허가 미국에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국이 안 그래도 미중 갈등 그리고는 뭐 기술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는 중국의 패권 다툼, 패권 경쟁 이런 가지 보시면은 결국 미국이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 그럼 배터리는 파나소닉 아니면 한국밖에 없는데 파나소닉이 그렇게 일본 마인드상 공격적인 확장 투자는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쟁자는 그나마 유럽의 노스볼트, 폭스바겐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키우고 있는 노스볼트를 제외하면은 경쟁자가 없을 거예요. 2차 전지는 그러면 시장이 더 커지겠죠. 그럼 2차 전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태양광은 글로벌 밸류체인 기준으로 80%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조선도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태양광은 중국을 제외하면은 지금 당장 유럽과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그 태양광 설치에 대한 그 규모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구축이 안 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중국을 배제하고는 그걸 또 하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중국 걸 가져오자니 또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오히려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은 중국 애들이 동남아로 하청을 주고 동남아에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냐? 따라는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따라가는 기업 중에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냐? 몇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제 태양광 쪽을 조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인곳 과정에서부터 폴리실리콘이 인곳이 되고 그게 뭐 잘리고 셀이 되고 모듈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원자재 초입에 폴리실리콘 과정에서 이렇게 그 유통을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다 아시다시피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OCI라고. 하나솔루션이 원래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포기라고 공장문을 닫았는데 그래요. 공장문을 닫자마자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하고 그러면서 OCI는 흑자를 전환을 했는데 하나솔루션은 QCell이 이번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폴리실리콘은 사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판가가 올라가면서 미국에서 비싼 값으로 많이 사가니까 돈을 버는 건 맞는데 이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영부의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라는 거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진짜로 살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살만한 기업이 뭐가 있냐. 원자재 초입부터 하고 있는 OCI 말고는 태양광에서 투자할 만한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솔루션 이런 얘기 하시는데 조금 그 부분은 아이러니하지 않나. 왜냐하면 투자할 만한 종목은 한정적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결국 다 테마 쪽인데 그러면은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은 조금은 삼각형이다. 그러면 이제 방산과 원자력이 있습니다. 네. 이방원. 네. 저는 그래서 그 방원 씨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네. 그쵸 글로벌 시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한국이 뭐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다. 뭐 저렴한 무기가 이렇게 공급될 수 있다. 그리고는 뭐 한국의 뭐 이렇게 무기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실전 검증이 되고 뭐 유럽에서 막 사갈 수 있다. 그런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정말 냉정하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계약을 따냈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게 수출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들 보셨냐? 라는 질문을 저는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테마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계약권을 따내는 곳은 로비를 잘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확대가 되고 계속 확장이 돼가지고 진짜 러시아가 나토를 때리면은 더 팔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뭐 이야기들이고 러시아조차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상대하는데도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여기서 더 확대된다 아니죠. 군비 경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군비 경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마지막에 공급하는 납품자가 누가 될 것이냐인데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아마 잠수함이었을 거예요. 잠수함이었나 뭐 전투기였나 뭐 그런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랑 같이 공동 개발하다가 뭐 돈을 못 받았니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그 뒤를 까보면은 프랑스가 로비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 프랑스로 넘어갔어요 그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손목 발목 다 묶여 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남아 가서 이렇게 뭐 장사해 보시면 사업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뭔가 뭐 청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미국도 로비스트가 합법적인 그런 뭐 직업이고요. 아니 지금 우리 뭐 스리랑카 이번에 부도 났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스리랑카 대통령이 미스터 10%였다. 뭐 총리가 10%였다. 10% 안 주면은 계약서 도장 안 찍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여전히 지금 로비라는 거는 그 소위 말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좀 일반적인 흐름이긴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무기재가 중국에 밀린 이유, 미국에 밀리는 이유, 프랑스, 영국에 밀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로비를 하면은 잡혀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잡혀 들어가요. 횡령 배임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저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정말 방산이 좋고 막 어떻게 보면 방산 쪽이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국 말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미국, 레이시온도 그렇고 아니면 로키드 마틴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고 기술이냐 최고 기술 아니에요. 그럼 가성비로 접근하는데 가성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가성비가 그 국가의 국방력은 만족시키지만 그 국가의 결재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냐라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재권자가 만족을 못하면은 마지막에 도장 안 찍히고 돈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결국 우리나라가 그 하나가 뭐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만들겠다라고 외치면서 옛날부터 이렇게 방산 많이 이렇게 M&A도 하고 규모를 키워왔는데 로키드 마틴의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한국에서 발주하는 거는 한국 애들이 다 먹겠죠. 해외에서 발주하는 걸 다 먹을 수 있냐? 그 부분은 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방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은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성비 좋고 다 좋고 기술 좋고 다 인정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원전입니다. 원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전이 중요하죠. 중요하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오 텍소노미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 관점에서 원전은 저희 집 앞에 원전 설치하는 거 반대입니다. 저는. 그리고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우리 동네에 원전 들어오는 건 반대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원전에 대해 가지고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건설을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도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원전에 대해서 투자하느냐 아니면은 당장 태양광을 많이 짓고 풍력을 많이 짓고 그동안 위급하니까 당장 LNG가 됐든 석탄이 됐든 막 떼우면서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돈 되는 대로 태양광에다가 다 때려 부을 거냐? 그렇게 보시면은 저는 태양광이랑 풍력에 더 많이 돈을 때려 부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게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이 어디서 날까요? 그렇게요. 우라늄 어디서 나요? 러시아에서 납니다. 원전도 결국에는 우라늄이라는 원료를 써야 되는데 그 원료가 카자흐스탄 아니면은 러시아 이런 데서 나요. 그런 관점에서 원자력이 정말 답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원자력보다는 그냥 차라리 태양광, 풍력 쪽이 좀 더 좋을 거다. 아니면은 좀 더 멀리 가서 태양광, 풍력과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는 수소 산업을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원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만큼 뭐 편리하다, 뭐 SMR이 나오니 어쩌니 이런 얘기하는데 SMR도 2030년이에요. 소형 원자로의 상용화 시기가 2030년. 네. 그러면 그것도 아직 10년이 남았다라는 거고 원전 지금 당장 프로젝트 진행해서 건설한다 그래도 10년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건설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게 여기서 10배를 가냐라고 하면은 이미 10배 간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원전은 그냥 테마성이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워낙 이게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가 되는 건데 저는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거는 분위기에 따라서 심리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항상 투자랑 매매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는 매매지 않나. 그럼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 방산주, 원전 같은 거는 조금은 테마 같은 느낌이 네. 있는 거고 많이 올랐고 이미. 네. 그래서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는 물릴 수도 있는 그런 거고 네. 2차 전지랑 그럼 조선은 좀 좋게 보시는 거고. 네, 2차 전지랑 조선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유행어가 나올 때가 장이 좋을 때가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시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종목들은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태조 이방원에서 실적 좋은 애를 찾잖아요. 걔네들은 안 가요. 태조 이방원이라고 했을 때 딱 봤을 때 실적 없고 애매하고 뭔가 약간 이게 그쵸 상한가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친구들 가벼운 친구들이 많이 갑니다. 이게 제가 매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그런 관점에서 태조 이방원에서 아직도 못 간 친구들 눌려있는 친구들 저렴한 친구들 정말 많아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중공업 이런 데 보시면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5천원 6천원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재무가 안 좋고 얘들은 워낙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뭐 문제도 많고 지금 재고나 옛날에 만들어 놨던 배 이런 플랜트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작년에 유상증자했던 누리사주 문제도 있고 못 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정말로 실적이 기대되고 올라갈 수 있다 크다라는 친구들은 못 갑니다. 테마주만 겁나 올라요.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매매를 더 어렵게 하는 거다.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 검색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솔루션 OCR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잘 가냐? 그 밑에 있는 그냥 말 그대로 태양광에 태자만 묻어 있는 애가 잘 가냐? 태자만 묻은 애가 훨씬 잘 갑니다. 그럼 투자했을 때 나는 저건 너무 위험해 보여서 안 샀는데 쟤들이 잘 가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원래 있던 무거운 팔고 딱 사면은 물려요. 반토막 나죠. 그런 부분에서 선수냐 아니면은 진짜 그냥 일반 개미냐가 구분이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조심하시면서 항상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언론이 주목할 때는 또 조심해야 되겠네요. 고점이에요. 아, 저점이에요? 그럼 2차전지랑 조선도 고점이에요? 2차전지 조선 같은 경우 조선이 최근에 제가 스윙 치던 라인을 벗어났어요. 지금 제가 조선을 안 들고 있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제가 종목은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니까 동성화인텍이라고 카본 만드는 LNG 그 본행창 만드는 친구인데 걔네들이 이제 보통 한 10% 15%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팔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오르면 안 봐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돈 벌려면은 오르면 안 봐야 됩니다. 그게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네. 2차전지는 그래도 뭔가 미래의 그 산업이 계속 클 것만 같아서 네. 좀 물리더라도 네네네. 좋은 거 갖고 있으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변동성을 즐기면서 분할 매수. 네,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고 오를 때마다 파는 그런 전략이 2차전지에는 유효하겠죠. 네. 아, 테이블님 저 요거 하나만 더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 그 배당주 있잖아요. 네네. 은행주. 네. 요거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은행주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예. 네. 제가 은행주가 포트폴리오에 제일 비중이 높아요. 그때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잖아요.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주를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가치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떨어지는 재화 자산을 꼽으라 그러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돈을 다루는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좀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은행주를 많이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리고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은행주 비중이 너무 높아서 통신주를 좀 많이 이렇게 들고 있다가 통신주는 버텼는데 은행주는 박살이 났어요 아주 그냥.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고점 대비 뭐 20% 30%씩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유튜브에서 워낙 핫한 내용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채 탕감, 부채 탕감, 청년들 부채 탕감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과연 이게 은행에 쌓여 있는 돈으로 커버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주가 조정이 좀 컸죠. 그리고는 뭐 우리은행 횡령 사태. 농협의 횡령 사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터지면서 은행의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는 지금 뭐 최근에 또 뜨는 얘기는 불법 송금 그런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가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거기서 이제 외화 송금이 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전체적인 감시 감독을 해야겠다.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은행과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과 이게 회사 간의 좀 충돌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은행주를 오랫동안 사가지고 지금 평단까지 떨어진 수준인데 플러스 났던 게 다 마이너스 나가지고 지금 좀 많이 멘탈이 깨져 있는 상황인데 은행주가 배당이나 실적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올라갑니다. 그거는 상당히 좋아요. 뷰는 상당히 좋아서 규제 산업이고 규제가 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됐다. 그리고는 환율이 안 좋다 보니까 외국인도 안 들어온다. 이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살만한 가격대가 맞습니다. 또 한 가지 호재를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기준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미국에 있는 은행들은 주주 환원율이 대충 한 7, 80% 나와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에 배당까지 합치면은 주주 환원이 6에서 7% 정도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 6%에서 7%, 많으면 8%까지 나오니까 미국 은행과 우리나라 은행은 거의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은행주는 뭘로 움직이느냐?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되고 예대 마진차가 어디로 가고 그리고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떨어진다. 매우 재미없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 은행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이 얼마냐? 25%예요. 이거를 30%? 35%?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주 환원이 70%니까 더 확대가 안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30%예요.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돈도 잘 벌고 주주 환원도 확대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미국 은행보다 우리나라 은행이 좀 더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확대 관점에서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규제 산업에서 규제가 들어오고 있고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은행주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은행주를 사도 되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러면은 동시에 증권주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증권주가 지금 채권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PF 문제에 대한 좀 위기감 때문에 증권주도 배당이 지금 8% 9%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은행은 규제 산업이고 그 관점에서 은행이 좀 걱정이다 그러면은 증권주는 규제는 없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작년 대비 반토막씩 나 있습니다. 물론 2021년도 실적 EPS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주당 순이익이 작년보다는 적게 나올 거예요. 근데 증권주들도 주주 환원을 잘하고 최근에 정말 많이 조정을 받아서 바닥에서 좀 돌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주가 규제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증권주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체크를 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러나 저러나 규제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말 그대로 환율이 좋아져야
대부분 이제 코스피 대형주이기 때문에 환율이 좋아져야 외국인이 들어올 거고, 그럼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은행, 통신 이런 걸 사고 들어올 거예요. 가치가 있고 배당이 좋고 원화가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때까지 버티는 관점으로는 뭐 은행도 나쁘지는 않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주하고 증권주. 네. 아, 그렇군요. 그 배당이 진짜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네. 8% 9%. 그래서 연말에 또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 네네네.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고 그렇게 분석을 해놓고도 그 영상의 끝말미에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도 드려놨는데, 아, 그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SKC라고. SKC가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에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에도 공급할 수 있는, 그쵸, SK온에도 공급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기준에서 동박이라는 곳의 경쟁력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SK에 들어가는 이제 많은 케미컬을 다루고 있는 종목인데, PER 기준으로 한 20배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동박 관련돼 가지고도 기존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호암마마 얘기 나오고 SKC 테이프, 그 테이프 필름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필름 사업부가 여전히 있는데 그 테이프 사업부를 지금 그거를 매각을 하고 그 돈을 다시 동박에 재투자한다. 그 비디오 테이프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아, 그 SKC. 맞아요. 네. 아, 그게 SKC 네. 그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걸 만드는 기업이 케미컬을 하다가 와. 2차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를 하고 지금 동박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자회사들 이렇게 M&A 편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종합 소재 기업이라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우리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하죠. 카카오는 카랑 O를 나눌 것이고 SK는 S랑 K를 나눠서 분할 상장을 할 거다. 이런 농담을 하는데, 지금 SKC도 성장성은 결국 동박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에서 돈을 벌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동박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동박 쪽으로 이 친구가 상당히 좀 돈을 많이 벌겠네 앞으로. 그러면서 성장성이 있겠네라고 볼 수 있는데, 분석을 하면서도 한 가지 걸리는 게 그거죠. 앞으로 돈을 벌면, 동박 같은 경우에는 내년 되면은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장이 된다, 숫자가 찍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지금 뭐 다른 부서도 팔아가지고 돈을 넣는데, SK가 지금 SK온이라고 하는 SK 2차 전지 사업부를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을 해놓고요. 그러고는 또 프리 IPO로 돈을 또 투자를 받아놓은 상황이고, 지금 SK IT도 그렇게 하면서 상장을 시켰죠. 원래 SK 이노베이션 자회사였어요. SK IT도. 근데 그렇게 보면은 설마 SK 넥실리스라는 곳이 이제 동박을 만드는 곳인데, 설마 여기도 IPO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다 박살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불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부분이 지금 뭐 동박업체들 사이에서 일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후성도 이번에 후성 글로벌이라고 2차 전지에서 이제 돈 되는 사업부를 따로 IPO 할 거다라고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네요. 이게 제가 그래서 요새 계속 유튜브에 통수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통수. 왜냐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물적 분할을 한다, 그리고는 자회사를 상장시킨다, 이런 게 대한민국이 빠르게 성장해오는 과정에서는 기업의 자본 조달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겠네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는 좀 필요한 지원책이었죠. 그러면서 이거를 유지를 해왔고 기업 친화적인 좀 제도로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유럽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한국 주식을 굳이 장투를 할 이유가 있냐? 그렇죠. 어차피 나눌 텐데, 나누고 났는데 정말 괜찮은 종목이면 그 친구를 사면 되는 거고, 나눠질 가능성이 있으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북한 때문에 아니면은 뭐 ESG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서 하나가 글로벌 스탠다드랑 좀 달라요. 한국 시장 자체가. 이제 그런 관점이 SKC에도 만약에 적용을 하면은 좋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올라갈 수 있냐? 이제 그래서 저도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더 조심스럽게 보는 게, 저는 후성이라는 기업을 정말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후성이 갑자기 자회사를 물적 분할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후성이 공장이 한국에 있고 해외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 거는 본인이 들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거는 후성 글로벌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후성 글로벌을 IPO 한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법을 지금 바꾸겠다 어쩌겠다 제도 논의는 되고 있지만,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국이 자회사 IPO에 대해서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미국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제도를 바꾼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준비하고 있던 IPO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기로는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한 번 터질 수 있는, LG엔솔이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LG화학 같은 피해 기업이 계속 나온다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이게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주의가 필요하죠. 유사한 사례로 작년 11월에 우리가
전환사채 가지고 좀 장난질을 많이 치다 보니까 전환사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액면가 조정에 대해서 원래는 액면가를 주가가 떨어지면은 전환사채 가격을 내릴 수 있었고 주가가 올라도 이걸 조정을 안 하고 이제 신주를 싸게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걸로 지분 장난질을 많이 치고 그다음에는 단타 작전 많이 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제도를 보완하면서 주가가 오르면은 새로 발행하는 신주도 이 가격에 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작년도 그 11월에 아마 법이 공표가 됐을 텐데 9월, 10월에 전환사채가 쏟아져 나왔어요. 공시가. 모든 기업이 자본을 다 땡겼거든요. 그때. 왜냐면은 법이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그 전에 나온 애들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밑에서 이제 가격 조정해놓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위에서 이 가격 주식을 발행받아서 던지는 거죠. 아직 그 물량들이 중소형주에는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면은 그 제도가 자리 잡는 동안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제도에 대해서 바뀔 거다라고 하면은 미리 뭔가 사고가 터지는 거죠. 그 관점에서 넥실리스가 안전하게 계속 SKC 안에 있으면은 장투할 만한데 튀어나오면은 얘가 또 괜찮나? 라는 게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의 통수 아닌 통수들이 좀 많이 밝혀지는 그리고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이유 자체가 제도가 개선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만 당장 단기간에는 조금 문제 소지가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SKC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주식이긴 한데 그 분할 이슈 때문에 네. 좀 장투 관점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많다. 네. 참 이런 거 진짜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부분이 그쵸. 구글은 유튜브도 하고 있고 구글 검색도 하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도 하고 있는데 분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글이 신사업을 한대. 그러면 신사업 성장성 보고 구글 사야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애플카를 한대. 아니면은 뭐 애플 자율주행을 한대. 그런 걸 볼 때 애플카 분할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애플 브랜드가 더 확장이 됐구나. 애플 또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저 기업이 신사업을 저걸 한다네. 저거 분할 상장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주식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냐? 이런 논리가 자꾸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런 거 아니에요? 파운드리. 삼성전자는 근데 파운드리를 분할한다는 이슈가 계속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실제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외국인 지분이 워낙 많고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피터 린치라고 하는 투자자가 되게 인상 깊은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는 주식시장 구조가 대한민국의 시장 구조는 되게 이상하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다. 네. 왜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상장사 시가총액과 독일이었나요? 스위스였나? 하여튼 유럽에 있는 국가의 시가총액이 비슷한데 상장돼 있는 기업 규모는 한국이 3배가 많다. 전체적으로 중소형주가 많이 상장되어 있고 이 중소형주라고 하는 거는 현대차라고 하는 그룹 자체가 모비스, 현대차, 기아가 하나로 상장이 돼 있으면은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가겠죠. 지금도 다 더해보시면 100조가 넘어요. 근데 이게 현대제철 따로 있고 글로비스 따로 있고 현대차라는 브랜드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나눠서 상장돼 있다 보니까 다 중소형주밖에 없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한국에 있는 기업이 본인이 봤을 때는 삼성전자 글로벌 정도 되는 기업 하나 있고 그러고는 뭐 네이버 아니면은 뭐 LG LG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애들,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만 100조 규모의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을 보이는 친구들이지 나머지는 다 10조, 20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0조, 20조가 정말 큰 돈이지만 미국 월스트리트 기준에서는 10조, 20조짜리는 분석하는 시간에 들이는 돈보다 다른 기업을 공부하는 게 더 이득인 그 정도의 자그마한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은 중소형 기업들의 집합체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 월스트리트 관점에서는 한국은 그냥 패시브로 들어왔다가 패시브로 나갔다가 삼성전자 좋아지네 그럼 반도체 다 사. 삼성전자 안 좋아지네 반도체 다 팔아. 이런 식으로 그냥 저 멀리서 보는 그 조그만한 시장인 거지 한국에 있는 그 자그마한 기업들이 아무리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 자체가 너무 작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할이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좀 서글픈 것이고 이런 걸 여전히 우리가 좀 걱정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구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역사를 짧게 보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번에도 보면은 미국 주식이 2022년 초부터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 6개월 일찍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주식은 많이 올라왔는데 네. 한국 주식은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이. 근데 그 부분은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나라 산업 기반의 특성이 사이클적인 좀 그런 크다라는 게 한국은 제조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드웨어 산업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정말 강하죠. 지금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친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는 뭐 테슬라도 자동차는 만들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엔비디아, AMD 이런 애들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금융이죠. 금융은 하드웨어냐? 아니 소프트웨어죠. 사람이 들어가고 숫자가 들어가서 답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 하드웨어라고 볼만한 기업은 몇 개 없어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제조 레시피를 팔고는 각 국가마다 그걸 유통하는 이제 기업들을 설정해 놓고는 레시피만 팔고 로열티를 받아가니까 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반응성도 좀 좋고 탄력도 좋고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다 공장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이클이 크고 그리고는 떨어질 때도 낙폭이 크다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미국이 또 이번에 빨리 돌리는 이유는 환율도 환율이고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종목들이 미국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등장에서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도 코스피 200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장이 있다. 그리고는 반등 줄 때는 대형주가 먼저 이렇게 돌린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글로벌 기준에서 대형주는 미국에 있는 S&P 500, 나스닥이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 먼저 돌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이걸 한국 시장으로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내년에 돌린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반도체가 다 따라 올라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많이 떨어졌고 악재 없이 올라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니까 미국 시장이 먼저 반등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는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카카오요? 네.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K통수 시리즈를 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기업의 예시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이제 하나하나 IPO하고 있고 IPO했고 앞으로는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모빌리티 다들 IPO할 예정입니다. 그 관점에서 카카오가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카카오톡만 남아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광고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는 지금 카카오톡이 어떻게 보면은 대화방,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카카오의 성장 요인이 되겠죠. 근데 지금 지주사 할인이라는 관점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네이버랑 다른 유일한 점이 오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해진 창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해진 의장이라고 부릅니다. 카카오도 김범수 의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김범수 대주주죠. 그런 관점에서 대주주가 있고 오너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권이 대주주한테 있으면은 IPO를 한다라는 걸 소액주주가 못 막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국민연금과 블랙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진 의장도 2% 정도대 지분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임원들이 아니면 이사회에서 이제 이해진 의장이라는 분을 추대하는 거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믿고 그 사람이 뽑은 CEO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진을 믿고 운영하는 게 네이버고 이건 미국식 기업이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전형적인 한국식 기업이에요. 오너가 존재하고 오너 일가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뭔가 뭐 자회사, 계열사 이런 것들을 같이 들고 있으면서 지분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계획도 좀 짜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임원진에 대해서 이사회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미 대주주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IPO를 목적으로 이유로 빠른 성장을 위해서 외부에서 또 투자금을 받아온 상황이죠.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번에 뭐 매각을 하니 못하니 뭐 이대주주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슈가 나왔던 건데 지분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대주주로 뭐 유재석 님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다 들리는 부분이 왜냐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그쪽도 IPO를 계획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식을 주면서 기업을 산다. IPO를 했을 때 그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그 자회사들이 나중에는 또 이걸 또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물 타지 마세요. 네, 물 타지 마세요. 예, 지주사로만 보면은 지금 배당률이 0.5%도 안 되는 0.2%인가 0.02%인가 그럴 거예요. 배당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럼 그 관점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카카오라는 곳을 지주사로 투자할 거냐? 너무 비싸요. 성장주로 투자할 거냐? 카카오톡만 놓고 보면은 PER이 80배, 90배 나옵니다. 카카오톡만 놓고 분석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 비싸죠. 지금 페이스북이 PER 15배 나오니까요. SNS 기업으로 놓고 보면. 그럼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톡의 유일한 성장은 해외 진출이에요. 유일한 성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으니까 해외 진출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뭐 이렇게 성장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괜찮겠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더 많이 좀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보시고 내가 들고 있으니까 보유 편향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냉정하게 보셔야 어디까지 빠지겠구나,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구나
이런 전략이 나온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참 대답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조금 마이너스 폭이 좀 크신 분들은 네. 이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냥 손절해버리는 건 어때요? 제가 항상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대응하냐 그러면은 네. 항상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그 살아남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만족하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카카오가 정말 꼴보기 싫지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마이너스 50% 60%난 종목도 한 방에 자르면 멘탈이 나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50% 났으면 마이너스 500만 원이죠. 그리고는 내가 매도를 딱 누르는 순간 내 손에는 500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은 과거에 내가 넣었던 거고 내 돈에 500이 떨어지면은 이 500으로 뭘 해서 당장 만 원이라도 2만 원이라도 벌어야지가 됩니다. 그럼 그때가 뇌동매매가 되는 거예요. 거래량 많은 종목에 단타 치는 종목에 상한가 플러스 27%돼 있는데 3%만 먹어야지. 그 들어가고는 엄청 큰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드가 녹아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경험치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관점에서 저는 이게 제일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계속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드는 리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당장 필요한 급한 돈이 아니라 그러면은 손절하기보다는 다른 데서 익절이 납니다. 플러스가 나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플러스를 낸 만큼 만약에 100만 원을 내가 플러스를 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50만 원 정도, 6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을 손절을 칩니다. 내가 익절한 돈도 나의 시드가 되는 거고 내가 손절을 치면은 결국 내 시드는 40만 원이 불어나는 50만 원이 불어나는 효과고 손절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 현금이 나오죠. 그럼 시드가 점점 커져요. 예수금이 점점 커져요. 다른 데서 확률이 높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곳에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매수 매도를 해서 스윙을 치고 아니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러면은 그 익절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부를 손절하면은 시드가 점점 예수금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조금씩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좀 골치 아팠던 종목도 비중이 많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는 이 정도면 손절 안 쳐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냥 들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물 확 타가지고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분석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냅두셔도 되는 거고요. 정말 짜증나면은 계속 다른 데 수익 날 때부터 얘부터 잘라야지. 계속 자르는 겁니다. 대신에 그거를 빠르게 하고 싶어가지고 좀 더 작전주, 테마주, 수급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그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경험 많이 해보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확률이 높은 곳을 들어가셔가지고 돈을 확실하게 버시고 그걸로 부분 손절. 그럼 시드를 더 큰 걸로 더 확실하게 또 들어가고 또 부분 손절. 이거 몇 번만 하셔도 시드가 금방 커져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금 자체가 커지는 거고 이것도 이게 우리가 스노볼 굴러가듯이 점점 커지는 거기 때문에 몇 번 하시다 보면은 물려도 크게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쟤는 나중에 탈출시켜야겠다. 정리해야겠다. 그리고는 얘는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핵심이 되는 몇 가지 종목에서 계속 확률 높은 트레이드를 하시고요. 그러고는 테마주는 그냥 그런 거 있죠. 상한가가 가고 싶으면은 깡땅 30만 50만 넣어놓고 안 되면 나중에 손절하는데 이거는 내가 먹어야 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은 넣어놓고는 버티시다가 뭐 제로 터져서 상한가 가시면 아이고 뭐 이러면서 치킨 먹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재밌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절을 하더라도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주식에서 어느 정도를 벌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멘탈 게임으로 그래도 나는 플러스를 냈어. 플러스 낸 기분 좋은 날 손절을 하셔야 그래야 계속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테이버님. 만약에 테이버님한테 1억 정도가 지금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여러 가지를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좀 어떻게 사시겠어요? 현금을 또한 뭐 한 30% 아까도 현금 얘기도 좀 해주셨고, 현금 포함해서. 네, 현금 포함해서 딱 저한테 1억이 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상으로 한 20% 정도는 반도체에 넣어놓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도체가 개인적으로는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 방송에 이런 얘기 하거든요. 9월 되면은 9월 15일 날 PC용 DDR5만 쓸 수 있는 CPU가 나온다. AMD에서 젠4라고 하는 친구고 그 친구는 지금 10월 정도 되면은 인텔에서도 새 CPU가 나올 거예요. 뭐 서버용이 아니고 PC용이긴 한데 걔네들은 DDR4와 DDR5를 모두 쓸 수 있는 CPU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그 리사수 누나가 내는 AMD의 신작 CPU는 DDR5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걔가 대박이 터지면은 그러면 DDR5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갑자기 뷰가 확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는 포기는 못하죠. 한국의 핵심 산업이니까. 그래서 한 20% 정도는 그렇게 가져갈 것 같고 저는 조선업도 한 15에서 20% 정도.
왜냐하면 국내 기준으로 조선업도 저는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보셨으면 좋겠고 현금은 한 20-30% 정도 그렇게 현금을 이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대응 때문에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나머지는 좀 정말로 뭐 섹터 이런 걸 보기보다는 집중해서 한 종목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딱 이게 남는 부분이 한 30% 정도 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3천만 원을 정말 종목을 하나 집중을 해가지고 뭐 제가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아니 나는 이 종목이 꼭 될 것 같아 이러면은 그 종목을 계속 분할 매수하시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주차를 해놓는 거는 적당한 가격에서 반도체나 이 조선 같은 데는 주차를 해놓으시지만 나머지 그 돈들은 계속 그냥 분할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스윙 친다라는 느낌으로 안전하다 이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삼성 카드가 좋아 보여. 아니면 삼성 화재가 좋아 보여. 얘들은 변동성은 적지만 계속 매수 매도가 가능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무조건 계속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다가 오르면 계속 팔 거야.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아니 나는 그런 건 재미없으니까 2차 전지에서 해가지고 나는 뭐 에코프로비엠, LNF를 계속 분할 매수할 거야.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나는 한 3개월 정도 분할 매수 해볼래. 3개월 동안 분할 매수하면 평단이 좀 맞춰질 거고 1%, 2%라도 플러스가 나면은 또 뭐 던지고 이런 식으로. 막 지금은 본인이 집중 투자를 좀 하시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매수 매도하는 그런 좀 시장과 내가 함께 간다라는 그런 식으로 시장을 좀 공부할 수 있는 동인을 계속 만드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한 20-30%는 본인이 잘하는 종목에 집중 투자라는 식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행주랑 배당주도 여기 30%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은행주 배당주도 뭐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개인의 성향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은행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그 은행의 관점에 대해서 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고 2차 전지면은 2차 전지 뭐 여러 가지 이거는 투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반도체랑 조선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조금 이렇게 비중을 놓고 버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정말 액티브하게 계속해서 그냥 뭐 단타를 치라는 건 아니지만 계속 분할 매수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1분 단위로 분할 매수하는 거 말고요 1분 단위 분할 매수 말고 매일 혹은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면은 몇 번 해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구나. 종목 몇 개만 내가 딱 파놓고는 차트 보다가 딱 레인지 정해놓고 분할 매수 계속하고 분할 매수 계속하니까 이게 1년 동안 계속 굴리면은 뭐 20-30%도 수익이 나겠네 하는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여러 다른 분들은 뭐 세븐 스플릿 방법이다 그쪽 저희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매일 사세요. 그냥 음봉이 보일 때마다 사세요. 그거를 어떻게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시드가 있으면은 그 부분을 나는 6개월 동안 살 거야라고 정해놓고는 계속 사세요. 그럼 평단이 내려갑니다. 빠져도 괜찮고 올라오면은 또 매도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매일 산다, 매주 산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이버님 카카오도 네. 좀 내년에 좀 올라갈까요? 내년에요. 내년에 카카오가 해외 진출하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해외 진출에 성공하면. 근데 카카오는 제가 그러니까 아까 뭐 후성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물적 분할에 대해서. 근데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카카오가 연결 실적과 그다음에는 본인들 카카오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본인들의 그 자회사로 버는 돈을 비교하시면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가 성장성이 없냐? 카카오 그룹은 성장을 합니다. 카카오는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카카오 주식을 딱 놓고 보면은 주식이 좋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카카오는 좋지만 카카오 주식은 안 좋다. 야,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끝으로 네. 혹시 뭐 강조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 네. 있으실까요? 항상 말씀드린 게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매매와 투자를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기업마다 그리고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보는 그런 기업마다 매매 방법, 트레이드 방법, 접근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어려운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개개별의 기업의 실적보다는 뭔가 매크로 이슈 뭐 미국의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파티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 파티가 끝난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 대상이라도 버티면 올라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조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이 돈을 버는 시장이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뭐 저도 선수는 아니지만 본인한테 맞는 투자 성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한테 맞는 투자 성향을 찾고 나랑 잘 맞는 종목 섹터를 찾으셔서 꼭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머니카피의 저자이신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